반갑습니다. 오늘은 중력 렌즈와 블랙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등가 원리를 이용해서 중력 렌즈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등가 원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중력 렌즈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체의 탈출 속도와 관련지어서 블랙홀을 설명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탈출 속도가 어떤 개념인지 우리가 파악을 한 뒤에 이를 이용해서 블랙홀에서 빛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등가 원리 또는 중력 렌즈 현상, 이 모든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냐면 그 전에 1905년에 완성한 특수 상대성 이론과 그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뉴턴의 중력 법칙 사이에서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광속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것은 없는데 이 중력이라는 것은 중력의 영향은 광속보다 빠르게 전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에서 이제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죠. 공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태양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 지구는 태양이 사라진 걸 바로 알아차리고 이제는 원운동하지 않고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느냐, 아니면 시간이 지난 후에 이 태양이 사라진 걸 아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사실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빛이 제일 빠른 속도인데, 빛의 속력이 제일 빠른 건데, 여기서 빛이 오는데도 지구까지 오는데도 8분 20초 정도 걸립니다. 근데 빛이 도달하기 전에 그 말은 뭐냐면 태양이 사라지고 나면 8분 20초 동안은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은 계속 있는 거죠. 태양이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중력은 즉시 전달돼서 뉴턴의 중력 법칙에 따르면 중력은 즉시 전달되기 때문에 태양이 사라진 걸 즉시 지구가 알고 바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광속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게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기 특수상대성 이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좀 이 모순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랑 이 중력 이론을 상대성 이론과 조화시키려고 이제 시도하게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고민하던 중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자유낙하하게 되면 이때 이 사람은 자기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여기 만약에 저울이 있다면 이게 자유낙하는 동안에는 저울에는 눈금이 매겨지지 않을 거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중력이랑 관성력은 구별할 수가 없다. 이런 등가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등가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서 아인슈타인이 너무 기뻤다고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쌤이 그 개인 심화 과제로 내어준 엘리베이터에서 관성력을 측정하는 그 실험을 하면서 아인슈타인이 느꼈던 그 기분들을 함께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인슈타인이 이 등가 원리를 통해서 중력에 대해서, 중력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게 됐냐면, 그동안 중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는데, 이제는 이 중력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속도 운동으로 치환해가지고, 이 관성력이 나타나는 건 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 운동으로 치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중력에 대해서 접근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 이론을 완성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다 완성해 놓고 보니까 중력 이론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력장 방정식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런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면 대표적인 것이 빛이 휘어지는 현상입니다. 빛이 어디서 휘어지냐? 그건 아무 데서나 휘어지는 게 아니라 중력장에서, 질량이 있는 그 물체 주변, 그 중력장에서 빛이 휘어진다는 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결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빛이 중력장에서 왜 휘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위쪽으로 G라는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하는 로켓 안에 우주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구멍이 하나 뚫리는 거죠. 그럼 이 우주인이 잠깐 잠들었다가 탁 깨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이
딱 깨어났을 때 여기로 이렇게 빛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얘는 지금 우주인 이 사람은 위쪽으로 가속하니까 아래쪽으로 mg라는 관성력을 받겠죠. 관성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얘가 지금 우주선이 가속하고 있어서 관성력을 받는 건지 아니면 땅 위에서 중력을 이만큼 받고 있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 사람은. 근데 이 레이저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는 겁니다. 처음에 이 구멍에서 왔던 레이저를 일단은 요 사람 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 보기 전에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빛은 직진하니까, 그쵸? 이 사람 딱 보면 빛이 직진하니까 빛이 쫙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직진해서 딱 갑니다. 근데 그걸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들어온 빛이 들어왔다가 빛은 이제 직진하는데 자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빛이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가 있는 거죠. 여기서 온 빛이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니까 여기 있던 빛이 이만큼 내려왔다가 다시 이만큼 내려옵니다. 그래서 빛의 진행 경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빛이 직진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요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은 관성력을 받는 사람이죠.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중력을 받는 사람이죠. 얘는 안에 있는 사람은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중력장 내에 있는 사람이고 밖에 있는 사람은 중력장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력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 빛이 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속도 운동하는 우주선에서 이걸 아인슈타인이 이런 사고 실험을 해보니까 중력이 있는 곳에 중력장 내에서도 빛은 휘어지겠구나.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선생님이 금방 앞에 이야기했던 중력장에서 빛이 휘어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대단하죠.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이제 천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빛이 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럼 빛이 휘어진다는 이 증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제 중력장 내에서 질량이 있는 곳에서 뭔가 빛이 휘어진다, 시공간이 뭐 휘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처음 이제 이야기한 것이 가까운 곳에 적용을 시켜본 것이 태양 근처를 스쳐 지나가는 빛의 경로가 휘어진다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을 딱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누군가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 누가 하냐면 에딩턴이라는 영국의 과학자가 증명을 합니다. 1919년 5월 29일 날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 뒤쪽의 별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개기일식 때 태양 뒤쪽의 별 사진을 촬영하냐? 태양의 영향을 받는 걸 한번 보기 위해서죠. 이제 아인슈타인 말대로라면 예측대로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태양이고 여기에 지구가 있을 때 여기 있는 별빛이 요렇게 가다가 태양 주변에서 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태양의 뒤쪽에 있는 요 별이 원래 위치보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여기 빛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요 빛은 직진할 거라 생각하고 여기에서 별빛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사진을 찍으면 실제 별의 위치는 여기인데 사진에 찍힌 별은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예측을 하는데 태양이 있을 때 사진을 아무리 찍어봤자 태양을 바라보니까 이건 낮에 찍는 거죠. 낮에 하늘을 찍어봤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딩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개기일식 때 일식이 일어날 때 사진을 찍으면 별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어떻게 찍냐면 태양 주변을 지구가 요렇게 공전할 때 여기 있는 별, 요 A라는 별이 있습니다. 요 A라는 별을 일단은 지구가 1번 위치에 있을 때 이 별의 사진을 찍습니다. 이 별 사진을 딱 찍는 거죠. 그럼 여기에 1번 위치에 있을 때 이건 이제 1번 위치에서 찍으려면 이건 태양의 반대편을 보고 찍는 거니까 밤에 찍는 거죠. 밤. 그렇죠. 그래서 밤에 요 1번 위치에서 이 A 별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을 기다립니다. 6개월 동안 지나면 지구가 이만큼 돌아가겠죠. 그 지구가 여기 왔습니다. 여기에 지구가 왔을 때 2번 위치에 지구가 왔을 때 이제 요 A 별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태양이 있습니다. 그럼 낮에 찍어야 됩니다. 안 되니까 여기 이제 달이 올 때 개기일식이 일어나게 되면 태양이 가려지죠. 그러면 A 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때 A 별을 찍었더니 A에서 나온 빛이 태양 주변에서 휘어져서 이렇게 들어온 걸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찍어봤더니 어떻게 찍히냐? A 별이 여기 찍히는 겁니다. 이건 일식 때 찍은 거. 와, 이 현상을 발견해 이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그 각도만큼 휘어지더라. 이런 걸 에딩턴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최초로 증명한 과학자가 에딩턴이고 이때부터 아인슈타인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신문 기사에 나온 그림을 한번 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 주변에 있는 별 사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 위치는 요 점이고 이만큼 이동했다는 겁니다. 이제 예시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있는 별도 이만큼 이동하고 여기 있는 별도 이만큼씩 다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태양으로부터 다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그걸 에딩턴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원래 별의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서 빛이 이렇게 와서 태양에서 이렇게 원래 직진해서 와야 되는 빛인데 이렇게 직진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오다가 여기서 부분에서 휘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휘어지니까 여기서 관측할 때는 이 빛이 여기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동이 생긴다. 실제 위치하고 다른 쪽에 다른 실제 위치보다 좀 약간 벗어난 쪽에 별이 있는 것처럼 찍히는 거죠. 사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태양 주변에서 빛이 휘어진다는 걸 증명하게 됩니다. 지금 이 현상이 바로 중력 렌즈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질량이 있는 천체 주변에서, 질량이 큰 천체 주변에서 여기 주변에서 빛들이 꼭 볼록 렌즈가 빛을 모으는 것처럼 이런 천체들이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중력 렌즈 효과,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태양 주변에서 원래는 별이 이렇게 태양 주변에서도 직선으로 와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별빛이 이렇게 휘어진다는 겁니다. 휘어져서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별의 위치는 실제 위치보다 약간 벗어난 쪽, 태양으로부터 좀 더 멀어진 쪽에서 별이 촬영이 된다는 겁니다. 관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진행 경로는 왜 휘어지는지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빛이 휘어지는 이유는 요 질량에 의해서 질량이 큰 천체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공간이라는 것은 빛이나 물체들이 있는 곳인 거죠. 또는 빛이 진행하는 그 공간을 시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빛이 진행하는 곳 자체가 휘어져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진행하는 빛도 당연히 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량이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든다는 건 어떻게 이 사람이 알아냈을까요? 그게 바로 등가 원리에서부터 알아낸 겁니다. 등가 원리. 뭐냐면 관성력하고 중력하고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 질량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진다는 것은 중력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건 생각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관성력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력이 생기려면 가속도 운동하는 거죠. 가속도 운동하는 것을 보면 되죠. 그래서 회전하는 원판의 원주와 반지름에 대해서 이 아인슈타인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회전하는 원판에서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때 요 반지름하고 요게 원주가 있겠죠. 원주. 그렇죠. 그러면 원의 둘레는 반지름이 r이면 2파이 r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원주를 이제 어떻게 측정할 거냐면 한 사람은 여기서 요 A라는 사람은 여기서 반지름을 측정할 거고 이렇게 한 사람 B라는 사람은 여기서 실제로 그냥 원주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걸 요 밖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럼 밖에 있는 사람한테 A가 반지름이 얼마다 이렇게 알려주겠죠. 얘는 원주가 얼마다 알려주겠죠. 그럼 이 사람이 그걸 갖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볼 때 이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등속 원운동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움직이는 방향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이 길이를 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이 길이를 잴 때 이 사람이 재고 있는 길이를 재는 자는 줄어들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줄어들지 않은 자로 요 사람이 갖고 있는 자하고 똑같은 길이의 자로 요 길이를 잽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알려주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움직이는 방향 쪽의 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자를 가지고 원주를 재니까 밖에 있는 사람 자기가 가진 자보다 더 짧은 자로 길이를 잽니다. 그러니까 원주가 2파이r보다 더 큰 값을 알려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이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이 알려준 r하고
이 사람이 A가 알려준 R, 요 반지름 요거 R이랑 이 사람이 알려준 원주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알려준 원주가 2파이 R보다 더 큰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원주랑 2파이 R이 같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반지름이 R인데 원주가 2파이 R 안 될 수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평면, 공간은 이 유클리드 기하학이 적용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 세 내각의 합이 180도, 그 다음에 반지름이 R이면 원주는 2파이 R이 되는 이런 공간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비유클리드적인 공간들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뭔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착안을 해서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렇게 구형의 경우에 같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반지름 길이를 재는 사람이 여기까지 반지름 길이를 쟀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주를 재는 사람은 여기를 원주로 재겠죠. 이렇게. 그럼 이 원주는 이 반지름 갖고 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요 반지름, 여기 작은 반지름, 요 R로 가지고 잽니다. 요 스몰 R 가지고. 그럼 이 원주는 2파이 스몰 R입니다. 그쵸? 그럼 이 사람이 재는 원주는 이렇고, 이 사람이 반지름 R로 쟀으니까, 라지 R로 쟀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원주는 2파이 라지 R입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재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원주랑, 실제로 원주를 재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원주랑 값이 같을 수가 없죠.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면이 휘어져 있으면, 면이 굴곡이 져 있거나 휘어져 있으면 반지름, 요 2파이R 반지름하고 원주하고 반드시 2파이R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반대로 휘어져 있으면 이제 이거는 원주가 더 짧게 측정된 거고 이렇게 하면 원주가 더 길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회전 원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이 굴곡이 일어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동안 알고 있던 이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평면이 아니라 휘어져 있는 평면이다. 그래서 이렇게 시공간에 휘어짐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시공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평면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시공간은 시간하고 공간하고 합친 건데 그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시간과 공간은 서로 별개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이 변하면 공간도 변하고 공간이 변하면 시간도 변하는 거죠. 시공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뗄 수 없는 하나다, 하나. 그래서 시공간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3차원인데 x, y, z로 나눠진 3차원인데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는 이 3차원밖에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에 시간 차원이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 4차원 시공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4차원 시공간을 이해하기가 힘들죠. 거기다가 4차원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걸 이해하기는 더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쉽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하냐면 한 축을 공간축으로 잡고 하나를 시간축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축에다가 x, y, z를 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4차원을 2차원 평면으로 나타내고 그럼 2차원 평면이 휘어지는 거는 우리가 이제 3차원까지 인식할 수 있으니까 2차원이 휘어지는 걸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4차원 시공간이 휘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고무막이나 뭐 트램플린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을 때 푹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질량이 있는 물체가 시공간에 딱 놓이게 되면 시공간이 휘어지게 되고 이 휘어진 굴곡을 따라서 뭐 행성들이 이렇게 돌기도 하고 빛이 이렇게 휘어져서 진행하기도 한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요 휘어진 여기 휘어진 곳에 물체가 이렇게 놓이면 경사가 있으니까 끌려가겠죠. 그래서 이제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서로 이 사이에 중력이 작용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끌려가지 않으려면 이 휘어진 면을 따라서 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운동하거나 타원운동하면 여기에 끌려가지 않고 계속 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는데, 중력은 휘어진 시공간 그 자체가 바로 중력이다. 휘어진 시공간 때문에 중력이 나타난다. 라고 새롭게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중력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거죠. 뉴턴은 그냥 중력은 이렇게 작용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한다.
라고만 이야기했고, 왜 이게 생겼는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어떻게 자기들 사이에 여기에 이 전체가 있는 줄 알고 서로 중력을 작용시킬까? 생명체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뉴턴은 계속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답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이유는 휘어진 시공간 때문이다. 휘어진 시공간 자체가 중력이고, 그래서 휘어진 시공간에서 얘가 움직이는 거는 결국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성이나 빛은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운동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중력 렌즈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은하에서 빛이 쫙 나오는데 앞에 은하단이 있습니다. 엄청 큰 질량을 가진 은하들의 단체들, 은하단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은하단에 의해서 주변의 시공간이 왜곡이 심하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 은하단 뒤에 있는 은하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빛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 은하단이 굴곡시킨 시공간을 따라서 휘어져서 지구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지구까지 들어오면 우리 지구에서는 이 은하를 볼 수 있는 거니까 볼 수 있는데, 은하가 원래는 이 은하단 뒤쪽에 있는 건데 이 은하에서 나온 빛이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 은하를 어디서 보냐면 여기에서 이 은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걸 우리가 평면에서 그려서 그렇지, 이게 막 이렇게 오는 빛 다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은하단 주변으로 빙 둘러서 이 은하가 다 관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측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신기하죠? 이게 아인슈타인의 링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링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작은 좀 무거운 천체가 하나 있습니다. 천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그럼 이 천체 뒤쪽에 있는 이 별에서 나온 빛이, 이 천체가 뭐 밀도가 균일하거나 그렇지 않고 뭐 불균일하고 그러면 시공간이 휘어진 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빛 중에 어떤 빛은 휘어져서 우리 지구로 들어오는 게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나도 지구로 못 들어오고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로 들어오는 빛들이 몇 가지 경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빛들이 오면 우리 지구에서는 이 천체가 여기 띄엄띄엄 떨어져서 똑같은 천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큰 질량이 큰 천체를 중심으로 뒤쪽에 있는 별들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4개의 별들은 다 같은 별인 거죠. 같은 별이 이렇게 4군데에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중력이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불립니다. 이제는 블랙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블랙홀도 역시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우리가 블랙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태양과 같은 일반적인 이런 별들은 덩치도 크고 질량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왜곡시키는데 그렇게 크게 왜곡시키지 않는 거죠. 하지만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크고 그 다음에 부피가 더 작은 이건 중성자별입니다. 중성자는 제일 무거운 물질이죠. 그래서 중성자들로만 이루어진 별이니까, 이런 행성이니까 엄청 무겁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크기는 작은데 질량은 엄청 큽니다. 밀도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지역을 많이 휘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블랙홀 같은 경우는 거의 점에 가깝습니다. 점에 가까운 극도로 밀도가 높은 그런 곳이니까 엄청 좁은 지역을 엄청나게 많이 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급격히 이렇게 휘어지고, 그럼 여기는 경사가 엄청 급하니까 여기서 뭔가 누군가 있으면 바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엄청난 속력으로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각 천체 표면에서 빛을 쐈을 때 그 빛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한번 모식적으로 그려보니까, 일반적인 별에서는 빛이 이렇게 그냥 직진해서 나갑니다. 이 별이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드는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중성자 별들에 가면, 이렇게 B와 C 같은 중성자 별들에 가면 시공간을 휘어지는 게 커서 빛이 가다가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이 천체 쪽으로 좀 휘어집니다. 그렇죠? 여기다 천체 쪽으로 좀 휘어지는 거죠. 근데 블랙홀 같은 경우는 보면 빛이 가다가 천체 쪽이 너무 급격히 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간 빛이 다 돌아오는 거죠.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천체의 표면에서는 절대 빛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빛이 탈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검게 보이는 겁니다. 검은 구멍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런 천체를 탈출하기 위한 최선의 속도,
그 행성을 벗어나 행성으로부터 무한대인 곳까지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속도, 속력. 그걸 말하고 뭐냐면 탈출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A, B, C, D 중에서 탈출 속력이 제일 큰 천체는 어떤 겁니까? D죠, D. 탈출 속력이라는 것은 커트라인 같은 겁니다. 이 천체를 벗어나기 위한 속력의 커트라인. 그렇죠? 적어도 이 정도는 넘어서야 탈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블랙홀 같은 경우는 블랙홀의 탈출 속력은 어떤 속력보다 크겠습니까? 그렇죠. 광속이죠. 광속보다 더 크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광속으로도 탈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광속으로도 탈출하지 못하는 이 블랙홀, 블랙홀은 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탈출 속도가 뭔지, 탈출 속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탈출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쓸 거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보존을 쓸 겁니다. 알겠죠? 그럼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반지름이 R인 곳, 반지름 R이고, 그 다음 얘를 여기 있는 물체를 질량 M인 물체를 어디까지 보낼 거냐면 탈출시켜야 되니까 무한대인 지점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V라는 속력으로 쏠 겁니다. V라는 속력. 이 V가 바로 탈출 속력입니다. 탈출 속력으로 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쏘는데 지금 요 축을 X축으로 해서 이렇게 X축. 그렇죠? X축으로 이제 상에서 쫙 쏴서 보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가 가진, 이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결국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하고 같다. 이렇게 우리가 놓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가 가진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탈출 속력의 제곱인데, 얘가 여기까지 가면, 무한대까지 가면 이제 운동 에너지를 점점점 써먹는 거죠. 운동 에너지를 점점점 사용해서 이게 포텐셜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를 점점점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가 없어지고,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0이 되고, 그럼 여기서 포텐셜은 최대값이 되는 거죠.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도대체 얼마이냐? 이걸 구하면 되죠.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결국은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 얘가 가진 운동 에너지가 모두 다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렇죠. 요 관계에 따르면. 됐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때는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어디를 잡느냐면 여기는 이때는 무한대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여기를 기준점을 잡으면 계산이 좀 쉬워집니다. 그러면 기준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인가요? 0입니다. 그렇죠? 그럼 0이고, 그럼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거죠. 여기가 기준점이 0인데 0이 최대값을 되니까, 그럼 이쪽으로 오면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한번 봅시다.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무한대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에서 표면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빼면 되죠. 그렇죠? 그럼 무한대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0이었고, 이게 EP 표면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이 물체를 여기까지 이동시키는데 한 1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체를 표면에서 무한대까지 이동시키는데 한 1일과 같습니다. 그러면 표면에서 무한대까지 이동시키는데 한 1이라는 것은 F 곱하기 X 이렇게 구하는 거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렇죠? 그럼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때 힘은 얼마 힘을 주면 되냐면 중력이 있으니까 중력만큼만 힘 주면서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중력만큼만 힘 주면서 가는 거니까 그 F 곱하기 X로 구하는데, 요 F는 근데 이 F를 한번 구해보면, F는 지금 여기를 X라고 잡았으니까 요 거리, 요거는 중력이 이 전체로부터의 전체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중력이라는 거는 r 제곱분의 gmm이니까 gmm이고, r 대신 우리가 이제 x 좌표로 쓰니까 그럼 x 제곱 이렇게 쓰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x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이 힘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근데 거기다 그냥 x로 곱하면 이거는 힘을 구할 수 없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적분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한 일을 구할 때 적분을 써서 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쌤이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 표면은 x가 r인 지점이죠. r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분의 gmm을 dx 하는 거죠. 적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적분을 해보면 요거는 x제곱분의 1을 적분, 요 gmm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x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입니다. 근데 이게 r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였냐면 아까 여기였죠. 그럼 0 빼기 이 포텐셜의 표면에서 포텐셜이니까 마이너스 표면에서의 포텐셜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포텐셜 표면에서의 포텐셜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gmm이고 요거는 무한대분의 1 빼기 r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0이니까 결국은 표면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mm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r분의 gmm입니다. 그렇죠? 그럼 요 두 개를 합친 게 표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고 요 두 개를 합친 게 무한대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요 두 개가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긴 0이고 요 두 개 합친 거니까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r분의 gmm이 0입니다. 그렇죠? 그걸 따라서 v제곱은 이걸 넘기면 없애버리면 v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의 r분의 2gm이 되는 거죠. 요렇게 탈출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탈출 속력을 한번 보니까 이 탈출 속력은 결국은 뭐하고 관련이냐면 천체의 반지름하고 천체의 질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 속력이 커진다는 말은 탈출하기 위한 속력이 크다는 것은 질량이 큰 경우는 탈출 속력이 커지고 반지름이 작으면 탈출 속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블랙홀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엄청 작고 질량이 엄청 큰 그런 천체가 바로 블랙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의 탈출 속력을 우리가 아니까 이제 탈출 속력이 루트 r분의 m에 비례한다는 걸 아니까 그럼 요게 커지려면 반지름이 작아지고 질량이 커지면 되죠. 근데 만약 지구 같은 경우에 빛이 탈출하지 못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지구의 질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지구의 반지름을 줄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구와 반지름이 6,400 정도, 6,400km 정도 될 때는 탈출 속력이 11.2km/s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반지름이 100배가 10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탈출 속력은 몇 배 늘어나는 거예요? 루트니까 10배 늘어나는 거죠. 10배.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이제 1.8cm까지 줄어들면 탈출 속력이 30만 km/s가 되는 겁니다. 그럼 30만 km/s는 빛의 속력보다는 조금 더 빠른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빛도 여기 지구에서 탈출한 빛도 빠져나올 수 없어서 블랙홀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거는 탈출 속력이 빛에서 광속보다 더 큰 경우 그런 천체를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블랙홀은 실제로 우리가 촬영할 수 있고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주변에서 물질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서로 마찰이 열이 발생하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얘들이 분리되면서 전하가 이동하니까 전자기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X선이 많이 관측이 되는데 우주 공간에서 X선이 분출되는 그곳에 블랙홀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건 다 상상도입니다. 이거는 인터스텔라에서 나온 블랙홀의 모습이죠. 블랙홀 주변에서 급격히 시공간이 왜곡되니까 그 뒤에서 중력 렌즈 현상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빛들이 이렇게 여기서 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블랙홀에 대한 설명들이 곳곳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자료들을 잘 참고해서 좀 개인적인 탐구 활동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중력이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드니까 그럼 이 천체들이
엄청 무거운 천체들이 운동하거나 사라지거나 뭐 그렇게 하게 되면 꼭 돌멩이를 수면에 물 위에 던진 것처럼 이렇게 시공간에서 파동이 생긴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중력파를 한번 측정해 보려고 관측을 해 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2016년에 이걸 관측을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블랙홀 두 개가 충돌하면서 두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이 파동을 시공간의 파동을 이런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한 거죠. 그 레이저를 이렇게 쏘다 보면 이런 파동들이 이제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이런 파동들이 오니까 시공간이 휘어지는 파동이 오니까 그럼 레이저가 진행하는데 뭔가 영향을 줄 거고 그럼 두 레이저 빛이 만나서 만드는 간섭 무늬에 뭔가 변화를 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간섭 무늬 변화를 측정을 해가지고 중력파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해서도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실험에 대한 중력파 관측하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책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참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탐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과 등가 원리, 그다음에 중력 렌즈 현상, 그리고 블랙홀, 탈출 속력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는데 탈출 속력은 여러분들이 그 탈출 속력을 구하는 과정까지는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만 이해도 되겠습니다. 결론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탈출 속력이 R분의 2gm이다. 이 탈출 속력의 식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식을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탈출 속력이 루트 R분의 M에 비례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들에서 혹시나 좀 더 관심 있는 사람, 이쪽 내용들은 솔직히 우리가 뭔가 뭐 계산하고 외우고 이런 내용들보다는 좀 이해하고 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과정들이라서 좀 재밌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책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내용들을 다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특별히 추천할 거는 선생님도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엘레건트 유니버스 요거는 다큐멘터리로도 나와 있는데 책이 재밌습니다.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 가모프 물리열 철타다 여기도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는 MC제곱 여기도 이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종필 교수님이 쓴 여러가지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책들이 또 좀 있으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상한 나라의 사각형 이것도 재미 자료를 찾아보다가 어떤 교수님이 소개해 준 책이었는데 이거는 차원에 대해서 좀 재밌게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도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내용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